꼭 필요한 건강 이슈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살펴보죠. 네,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최근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중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먹토, 씨뱃 등의 이런 극단적인 식이 조절로 이어져서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섭식장애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건강한 방식의 엄격한 다이어트와 섭식 장애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먹토, 씹토라고 불리죠. 먹고 토하거나 씹고 뱉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섭식 장애의 모습을 그저 아주 심한 다이어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다이어트와 또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환, 섭식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생겼다면서요? 예, 그 마른 몸을 동경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것을 프로아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런 프로아나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프로아나는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를 조합한 신조어로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동경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식증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아나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합니까? 이 프로아나족의 활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상에서 좀 두드러지는데요. 예컨대 먹토, 씨뱃, 매우 마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제 게말라,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제 뼈말라 등 그들만의 은어를 만들고 마른 몸 사진을 공유하는 등 그런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서로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아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연령층은 대개 외모에 민감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에서 한 20대의 그 청소년들입니다. 네. 프로아나 문화를 주도하는 연령층이 한 20, 30대층이어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도하는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거식증 같은 섭식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식증, 폭식증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섭식 장애란 체중에 대한 집착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과 관련된 질병 등을 통틀어서 섭식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섭식 장애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데요. 전반적으로 체중 조절을 위한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훼손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크게는 일명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신경성 폭식 장애로 구분합니다. 이게 섭식 장애가 체중과 관련된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질병을 통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있어서 약간 강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박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과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김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섭식장애 증상은 강박증과 비슷하지만 현재 진단 체계상 다른 질환으로 구분된다면서 또 강박증은 침습적이고 비자발적인 강박 사고로부터 오는 그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강박 행동을 하는 질환인 반면에 이 섭식 장애는 체중, 몸매에 대한 생각들이 사회적 맥락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약물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음식에 대한 강박 때문에 강박증과 섭식장애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부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질환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엄격한 다이어트와 섭식장애는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거식증과 폭식증 모두 다이어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그 다이어트와는 다른 질환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과 체중을 거부하는데요. 심각한 수준으로 체중을 감량해도 섭식장애, 특히 거식증은 그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체중을 더 줄여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 정서 문제 등 삶 절반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섭식장애와 다이어트의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섭식장애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나치게 건강한 식사에 집착하거나 특이한 식습관,
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운동 강박 등도 협식 장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판단하에 체중 감량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격한 다이어트와 섭식 장애가 구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섭식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거식증, 폭식증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가 흔히 거식증이라고 부르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들은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음식물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저체중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신체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폭식증으로 알려져 있는 신경성 대식증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그 폭식 증상이 먼저 있고요.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구토를 하는 등 이런 보상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폭식 후에 먹고 토하는 먹토, 씹고 뱉는 씹뱉 등을 하는 것이 폭식증과 가까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폭식증과 거식증 둘 다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고 체중 감소를 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거식증 환자는 지나치게 저체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서 그 폭식증 환자는 비교적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거식증과 폭식증을 들고 있는데 두 질환 말고 섭식장애에 속하는 질환이 더 있습니까? 예, 그 지나치게 많이 먹는 폭식 장애는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보상적인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그 폭식증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피하는 회피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등도 섭식 장애에 속합니다. 폭식증과 폭식장애가 다른 질환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젊은 여성 사이에서 섭식 장애가 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여성 100명 중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그 섭식 장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10대 중반에 시작돼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흔하게 관찰되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넘게 그 월등하게 많습니다.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운동선수에서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날씬한 체형이 요구되는 모델이나 발레리나에서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최근에 폭식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예, 국내 폭식증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에서 2020년, 최근 5년간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641명으로 2016년 2,010명에서 2020년 2,444명으로 21.6% 증가했습니다. 이게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별로 보면 여성이 9,900여 명 정도로 좀 많았고요. 남성이 738명으로 여성 환자가 한 1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진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7억 2,843만 원에서 2020년 11월 566만 원으로 약 51.8% 급증했습니다. 또 성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은 전체 44.1%인 그 4,696명으로 나타나 신경성 폭식증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0대 여성이 2,274명, 40대 여성이 1,216명, 10대 여성이 892명 순으로 나타나서 그 신경성 폭식증 환자의 대다수인 85%가 10대에서 그 40대 사이의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경성 폭식증 환자의 80% 이상이 한 10대에서 40대에 속하는 여성들입니다. 사실 유독 좀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여성에게서 섭식장애가 특히나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은 그 체형이나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 사회문화적으로 날씬함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 마른 체형이 올바른 체형이라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으로 편견을 갖는 시선 등이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섭식 장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본인이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섭식장애 환자인지를 알아야 어떻게든 뭐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본인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질병은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섭식장애 같은 경우 보통 환자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가 진단을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뭐 문제가 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그 신경성 대식증은 폭식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느낌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됩니다. 또 먹고 난 뒤에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 이뇨제를 쓰거나 뭐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등의 보상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런 폭식과 보상 행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 정도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대식증 같은 경우는 많이 먹은 다음에 이걸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한 보상적인 행동이 따라온다. 네. 요게 어떻게 보면 폭식과 폭식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둘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폭식과 폭식증은 다른 용어입니다. 그 폭식은 누가 봐도 많이 먹고 또 자제력이 강하게 상실됐을 때를 말하고요. 네. 폭식증은 자제력을 상실한 채 많이 먹는 행동에 어떤 보상적 행동이 추가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 보상적 행동이란 뭐 그 폭식을 하고 난 뒤에 체중 증가가 두려워서 토하거나 변비약을 복용하고 아니면 또 굶거나 운동에 집착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폭식 뒤에 따르는 그 보상적인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폭식증이냐 아니면 앞서서 또 살펴봤던 그 잠깐 언급이 됐던 폭식 장애냐 이 구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환에 있어서 폭식 횟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폭식을 하느냐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뭐 체중이라든지 체형에 대한 강박이 또 어느 정도인지 이걸 평가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그로 인해서 어떤 질환의 경중 차이가 좀 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몸무게를 자주 재거나 아예 두려워서 올라가기 무서워하는 것, 네. 하루 종일 몸을 만지거나 거울을 보는 것, 자신의 뭐 가치 중에서 체형이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으로 체형에 대한 그런 강박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 지나가는 여성들의 몸매를 계속 힐끔 보면서 자신과 이제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연예인 몸매 사진을 탐닉하면서 자신과 계속 비교하는 것, 몸무게가 몇백 그램만 올라가도 절망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체중 체형에 대한 강박에 해당되고요. 또 이렇게 체중 체형에 대한 강박이 심하다면 지금의 폭식 횟수와 상관없이 치료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각한 폭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폭식증 환자 본인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고 좀 알려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거식증 좀 살펴보죠. 거식증에 해당하는 신경성 식욕 부진. 이거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식이를 이제 제한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성공을 해서 저체중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분명한 저체중이 있고 살찌는 것에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분명하게 마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더 살을 빼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이 왜곡된 인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폭식증과 거식증 진단 기준 살펴봤는데 왜곡된 인식 그리고 강박적, 그러니까 얼마나 강박적이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딱 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 겉모습만으로 딱 섭식장애 환자를 구별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음식 앞에서의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섭식장애가 있으면 음식 앞에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신체에 대한 인식으로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섭식장애 환자는 같은 외모도 다르게 인지하는 그런 신체상 왜곡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적인 태도가 음식 앞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거식증과 폭식증 이 두 질환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까? 상당수의 섭식장애 환자가 거식증과 폭식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섭식장애 초기에는 거식증에서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폭식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요. 다만 두 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 BMI, 즉 체질량 지수라 동시에 두 개의 진단명을 다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질환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폭식증이나 거식증을 구분하는 BMI 지수는 몇입니까? BMI 지수 19를 기준으로 거식증과 폭식증을 나누기는 하는데 폭식증은 BMI 지수만으로는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폭식증은 중증도 진단도 그 폭식과 보상 행동을 얼마나 이제 빈번하게 심하게 하느냐를 보고 진단하고요. 거식증은 일반적으로 BMI 지수가 17 미만일 때로 진단하고 중증도도 BMI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지금 BMI 지수 19를 기준으로 섭식장애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BMI 지수 한 19 이상이겠네요? 일반적으로? 예, 그 정상인의 BMI 지수는 BMI 19 이상입니다. 거식증 분류 지점인 BMI 17 미만이 되면 뇌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무월경, 월경을 해도 무배란이 되는 등 그 뇌와 호르몬이 교란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BMI 지수가 낮아질수록 이런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는 심해집니다. 정상인은 전체 생각의 15%만 음식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데 BMI 지수가 17 미만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줄어들고 음식에 대한 생각의 비중이 급증하게 됩니다. BMI 17.5에서 19가 되면 음식, 운동, 체중 조절 등 보상 행동에 대한 생각이 전체 생각의 2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BMI 지수가 좀 더 낮아져서 15에서 17.5가 되면은 그 음식과 보상 행동에 대한 생각이 60% 이상을 차지하게 돼서 일상적인 사고가 좀 어렵게 됩니다. 중증 거식증으로 분류되는 BMI 12 이하가 되면요. 사고의 95%가 음식과 보상 행동, 식사 후 불안 감소를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동 기억은 그 25% 이하로 떨어져서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없게 되고요. 융통성이 없어지고 원칙이나 특정한 기억에만 집착하는 등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뭐 뇌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섭식 장애를 앓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정신과적 질환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같이 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섭식장애 환자 대부분은 우울증, 불안계통 장애를 동반하는데요. 그 신경성 식욕 부진, 즉 그 거식증 환자들은 강박장애,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ADHD 계통의 그런 정신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경성 폭식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갖고 있거나 성장 과정에서 방임되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이 되면 아무래도 치료도 훨씬 어렵고 재발도 혹시 잘 되는 편 아닐까요? 예, 그 저영양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뇌 기능 저하가 생겨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 거식증 환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저체중이 동반되는데 이는 영양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선 그 아미노산과 지방산이 필요한데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거식증 환자는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미네랄,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조차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 성장과 활동을 위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상황을 조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인데 극단적 기아 상태일 때는 이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뇌가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식증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그 자신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굶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아 상태가 돼서 방어 능력과 뇌 기능이 떨어지고 또다시 굶기를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거식증 환자들은 사망률도 좀 높고요. 실제로 한 5에서 한 18%의 사망률을 보고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하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돌고 도는 악순환인 건데 폭식증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폭식증의 경우 폭식을 하고 나서 굶기, 구토 등 그런 폭식을 상쇄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양 상태가 이제 좀 널뛰게 되는데요. 영양 불균형이 이제 심해지면 우리 몸은 굉장히 그 음식에 중독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보면 뇌의 식욕 중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폭식을 하게 되고요.
그 폭식을 하고 나면 또 폭식을 상쇄하는 보상 행동을 하니 점점 음식 중독 상태는 심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군요. 음식 하나로 신체적인 건강만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섭식 장애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치료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섭식 장애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집니까? 섭식 장애로 의심될 경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 먼저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내과적 질환이 없을 때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인지행동 치료나 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심리학적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나 자신의 체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지나치게 왜곡이 되어 있을 경우 바로잡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했다가 폭식을 했다가 하는 행동 패턴이 반복될 경우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정량을 먹는 훈련을 합니다. 외래에서 치료를 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환자분의 치료 동기가 없다면 동기를 갖도록 하는 작업을 이제 먼저 하게 됩니다. 행동 치료 외에도 뭐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협조가 될 경우 이제 외래에서 치료를 하지만 치료 동기가 전혀 없거나 뭐 내과적 합병증이 아주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저체중이 심할 경우 식사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식 장애의 치료 목표가 뇌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신체 기능을 뭐 원활하게 하고 이게 아니네요. 정상적인 식사 그 자체가 네.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게 하는 게 최우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치료만 받는다면 그럼 완치는 가능할까요? 예, 뭐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할수록 완치 이제 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치료를 하면 틀림없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치료보다 사실은 우선돼야 하는 게 예방일 텐데 이렇게 섭식 장애로까지 가지 않으려면 평소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그 김준영 정신건강학과 교수는 굶는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굶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이제 조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굶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식사를 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섭식장애 초기라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해야 한다면서도 그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굶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신체적 변화, 거식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측면에서 언론과 그 정부가 관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홍보와 더불어서 사실은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한 교육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그 학교 폭력이나 자살 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이런 섭식 장애에 대해서도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는 등의 그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가요, 아름다움만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실천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이게 실천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건강한 심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